안녕하세요. 저는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이제 막 결혼 1년 차에 접어든 아직은 신혼생활 중인 새내기 주부이기도 해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같이 일하는 선배들에게 누누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남편과 같이 으쌰으쌰하며 나름대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또 기술이 필요한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제 직업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떳떳하게 돈 버는 일들 모두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나와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을 몸써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대우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지금이야 이러한 편견 정도에 흔들릴 정도로 제 심지가 약하지도 않지만 저도 사회 초년생일 때는 서비스직을 마치 자기 시중 드는 사람 취급하는 진상들 때문에 마음을 다쳤던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갑질하는 사람들, 남에게 대접받는데 집착할 정도로 자격지심이 심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예전보다는 둥글게 대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행동이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니죠. 우습게도 최근에 이런 미성숙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저를 기죽여 보겠다는 사람이 하나 더 생기는 바람에 참 기도 안 차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너도 참 딱하다. 하긴 주변에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뿐인 우물안 개구리이니 뭘 알겠냐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네 발밑에 있는 줄 알았니? 그런데 어쩌니? 너같이 좋은 대학 나오지도 못한 고졸 출신 동서한테 이렇게 창피를 당했으니? 형님,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는 무슨... 제가 저런 인간들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니고 대놓고 들이받으면 제대로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꼭 저렇게 사람을 긁으려고 들더라고요. 제게 겁도 없이 도전장을 내민 저 하룻강아지는 바로 얼마 전 시집온 제 손아래 동생입니다. 그래도 갓 시집온 새댁인데 제가 너무 군기를 세게 잡은 건 아닌가 싶으신가요? 하지만 저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왈가왈부하는 사람 그냥 참아주는 건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봤자 저도 한낱 개인에 불과하니 제가 미용 일을 하는 사람들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도 주제넘는 일이지만 그래도 근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제 직업에 대해 넘치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걸 제 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깎아내리는 걸 가만히 참아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가족으로 엮이게 된 사람이라도 말이죠. 앞으로 오래 볼 사람이니까 더더욱 잘못된 건 일찌감치 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나름대로 큰 소리도 치고 제 할 말 다 하며 지내기는 했지만 아직 여물지 못한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저도 억울한 일 겪었을 때 시원하게 대꾸하지 못하고 분한 마음을 속으로만 삭혀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보통 저처럼 미용이라는 사람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해서 그쪽으로 성공하기 일찌감치 글렀으니 먹고 살 길 찾아갈 거라는 편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아무래도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일찍부터 취업 전선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학교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용 전문학교를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문계보다 실업계 출신이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공부하기 싫어서 이 일을 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중학교 때까지 전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다가 미용사의 꿈을 안고 뚝심 있게 진로를 결정한 사람들도 많고요. 저희 쪽도 위로 올라갈수록 전문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소양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것도 상당한 편입니다. 그저 머리만 만지면 끝나는 단순 노동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세상 어느 분야라 할지라도 깊이 파고들고자 한다면 배울 것이 무궁무진한 것이 직업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저희 분야라고 예외는 아니고요. 이런 분들에게 업혀가기 죄송스럽게도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에 그리 열중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일찌감치 공부에 흥미 없다는 건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기 싫어서 이 일을 진로로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또래 친구들 머리 만져주는 일이나 트렌드에 관심이 많았어요. 다행스럽게도 미용실을 운영하시던 저희 친정어머니 어깨 너머로 이것저것 관심 있게 보던 것들이 있어서 손재주도 없지 않은 편이었고요. 물론 부모님이야 당신들 하시는 일이 고생스러우니 어지간하면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안정적인 사무직 직장 잡아서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일하기를 선호하시는 게 대부분이시죠. 당장 미용사이셨던 저희 엄마부터도 제가 공부해서 대학 가기를 바라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중학교 때 장차 미용을 전공하리라는 의사가 확고했고 그걸 저희 부모님께서도 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지금껏 보고 배운 게 있는데 관심이 안 가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 네가 정말 내 딸은 내 딸인가 보다. 저희 엄마도 어릴 적부터 이 일에 관심이 많으셔서 일찍 진로를 결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면은 아무래도 저희 친정엄마에게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미용인으로서의 손재주 역시 저희 친정엄마에게서 비롯되었으니까 엄마와는 모녀 관계뿐만 아니라 같은 직종의 인생 선배로서도 통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한번 제 의사를 지지해 주신 이후부터는 직업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을 정도로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큰 버팀목이자 의지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미용학교에서 제 성과가 제법 좋은 편이었습니다. 같은 학년에서는 항상 성그룹에 속하는 편이었고요. 학생 때부터 이미 국내외 미용대회 수상 경력도 제법 탄탄하게 쌓아왔습니다. 그 덕에 첫 직장도 강남의 유명 샵에서 시작하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고요. 물론 유명 스태프들의 막내 보조직원으로 일하는 생활이 결코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기술과 경력이 중요한 뷰티 관련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쪽도 워낙 프리랜서 개념이 강하다 보니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기까지 막내 시절을 버티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대로 손님들 중에 돈 몇 푼이면 사람 인격도 살 수 있다고 믿는 부류의 사람들도 없지 않은 편이고요. 그래도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일을 잘한다고 인정도 많이 받았었고 제법 콧대가 높아져 있었는데 처음 몇 달간은 미용 가위를 손님 앞에서 잡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주구장창 수건 관리하고 마무리 샴푸만 하면서 대체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에 서러웠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참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건 알지만 한 개인으로서 뜯어 고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제는 제 밑에 후배들도 두게 되어서 적어도 제 아래에서 일하는 친구들만큼은 이런 고생 안 하게 해주려고 제 딴에 애를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를 뒤집어 엎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건 역시 선배로서 제가 감수해야 할 책임이겠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힘겨운 막내 생활을 1년 넘게 겪고 나서야 겨우 보조로 미용 실무에 조금씩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만큼 하루 온종일 일에만 매진할 정도로 제 청춘을 다 쏟아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유명한 선생님들이 다수 포진해 계신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최대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잘 얻어내보고자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일했죠. 다행히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밑바닥부터 시작한 지 고작 3년 만에 디자이너로 승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빠른 승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독하게 굴고 악착같이 붙어있기도 했지만 학생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왔던 포트폴리오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막내 생활하면서는 그간 제가 쌓아온 수상 경력이 다 도루묵이 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게 헛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자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게 참 잘한 일이었구나 싶어 스스로가 대견스럽기도 했어요. 물론 이미 많은 고객들을 확보한 베테랑 디자이너 선생님들에 비하면 이제 겨우 꼬리가 간신히 매달린 초짜 디자이너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너무 기뻤습니다. 첫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고 이만한 위치에 오른 것만 해도 괄목할 만한 성과였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5년을 전속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감사하게도 저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단골 고객분들도 많이 확보했고 그중에는 지금은 제법 유면세를 타고 있는 연예인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샵 위치가 위치이다 보니 연예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으셨거든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제 포트폴리오이자 빛나는 경력이기도 했으니 몸은 힘에 부치더라도 일하는 것만큼은 즐거웠습니다. 저희 일이라는 게 일반 회사원들 근무 시간이랑은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 샵 오픈 시간은 다소 늦을지라도 그 전에 이미 다들 출근해서 예약 손님 확인하고 보아야 할 업무가 적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퇴근은 해가 진 밤늦게야 겨우 할 수 있으니 사실 근무 시간이 많이 긴 편이기는 합니다. 자영업이나 서비스직에서 일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일반 회사원들보다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힘에 부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리도 많이 붓고요. 휴식 시간이나 휴일도 적은 편이라 어느 정도 자기 입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개인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성공하기까지 경쟁도 치열한 편이고요. 저 역시 그런 어려움들 다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고요. 그야말로 제 온 인생을 이 일에 쏟아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살 이후로는 정말 불도저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공하겠다는 일념하에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제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야망이 결코 적은 편은 아니었고요. 내 역량이 어디까지 허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는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 일로 정점을 찍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성취감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마 그런 열정이 없었다면 휴일 한번 갖기 힘들고 퇴근할 때마다 온몸에 녹초가 되어 기운이 쏙 빠지는 이런 생활을 지금까지 오래 버틸 수는 없었겠죠. 그러던 와중에 패션쇼 스텝으로 참가했다가 해외 쪽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국내나 다른 샵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경험은 적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아보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에이전시 전담으로 일하면서 패션쇼와 화보 등을 담당하는 일이라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그것만큼 좋은 기회가 또 없거든요. 가뜩이나 일에 대한 욕심이 적지 않은 저인데 내 생에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었습니다. 겁도 없이 일단 하겠다고 덥석 대답부터 했다고 했을 때 제 주변의 선배들이 전부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다들 국내에서 한자락한다는 이쪽 업계에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었음에도 새로운 도전에 겁도 없이 덤벼들려는 후배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국내에서 그런 식으로 해외로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드물어. 여기에서 경력 쌓았다고 해서 그쪽에서 꼭 전부 경력으로 쳐주지도 않고. 그래, 갔다가 고생만 하고 돈도 별로 못 벌고 다시 돌아오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렇게 몇 년 공백 생기고 돌아와도 유명세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 알잖아. 이쪽 일은 1년만 쉬어도 판도가 휙휙 바뀌고 트렌드도 변한다는 거. 그거 다시 적응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다 너. 그래, 너 여기서 적응하고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그런데 그걸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또 겪겠다고? 국내에선 알고 긴다 하더라도 해외에서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이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신인이나 다름없겠죠. 아직 20대 후반에 불과한 나이였지만 저희 쪽이야 워낙 일을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제 나이가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니었고요. 벌써 제 밑에 저를 선생님 선생님 하며 부르고 따르는 후배들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저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있기도 했어요. 아직 저희 샵 대표 디자이너로 불리기에는 한참 멀긴 했어도 저도 이제 베테랑 소리를 듣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더 쌓을 경력이 없을 정도로 연예계 일이며 패션계 일이며 경험도 제법 쌓인 상태였고요. 그러다 받게 된 해외 스카우트라니 선배들 말씀처럼 적응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제대로만 한다면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일가 친척 하나 없는 타국에서의 제안에 겁도 없이 승낙을 외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죠. 저희 가족들도 처음에 제가 미국 가서 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니까 다들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다 큰 딸 자식이기는 했지만 그리 멀리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을 것이니 부모님께서 걱정부터 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제 하나뿐인 남동생은 누나가 미국에 가서 일하게 됐다는 소식에 대뜸 이런 말부터 하더라고요. 누나, 어떡하려고 그래? 누나 영어도 못하면서 가서 일하면서 말 안 통하면 어떡하려고? 네, 학교 다닐 때 공부라고는 부모님 야단을 간신히 피할 정도로만 겨우 성적을 유지했고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아주 기초적인 단어와 짧은 문장 정도만 외워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원어민들과 섞어서 밥벌이를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또다시 주어질지 알 수 없는 천금 같은 기회가 왔으니 무조건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일단 덥석 물고 본 거죠. 솔직히 지금의 제가 생각해도 대책이 없긴 없었네요. 제 나름대로는 국내에서도 각고의 고생 끝에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으니 말 안 통하는 곳이라고 해도 결국 다 사람 사는 곳일 텐데 뭐 크게 다를 바가 있으랴 자신만만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철이 없기도 했죠. 가서 배우면 되지 뭐. 원래 직접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배워야 외국어도 빨리 는다잖아. 그리고 내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스카우트 받아서 가는 건데 외국어 좀 딸린다고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겠어?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외치는 저를 보는 가족들 눈에 수심이 가득했으나 가족들의 걱정도 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1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에 사표까지 내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 생활 초반은 그야말로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한국에서 막내 생활할 때 더러운 꼴 볼 만큼 봤다고 생각했는데 내 나라도 아닌 곳에서 영어로 온갖 욕 먹어가면서 낯선 곳에서 적응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처음에 욕을 먹는데도 대체 내가 왜 욕을 먹는지조차 몰라서 스스로가 그렇게 바보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거친 말투나 표정을 봐서 분명히 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가뜩이나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화가 나서 빠르게 쏘아대니 더욱 알아들을 수가 없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연차가 쌓이면서 이런 무례한 일을 겪을 때 내 나름대로 대처하는 노하우도 생기고 정도를 넘는 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도 했는데 일단 말문 자체가 트이지 않았으니 인종차별, 성차별적인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속 시원하게 받아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실력에는 자신이 있었으니 그걸로 밀고 나가면 보통 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제 어마어마한 착각이었던 거죠. 어느 나라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든 그 나라 언어부터 마스터하는 게 우선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연고 하나 없는 그 먼 타지까지 나가고 나서야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선배들이 했던 말처럼 죽도 밥도 안 되고 도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판이었어요. 그건 또 제 자존심이 도저히 용납을 안 하더라고요. 솔직히 살면서 학교 다닐 때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 그렇게까지 후회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미국에 있었던 초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던 것 가장 후회한 시기일 겁니다. 물론 현장에서 직업적인 대화가 오가는 상황이니 학교에서 배운 문법이 딱딱 들어맞는 100% 적용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기가 탄탄했다면 초반에 그렇게까지 당황스럽거나 들리는 단어가 몇 개 없어 당혹스럽지는 않았겠죠. 이래서 어른들이 배움에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나 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야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적어도 실패해서 도로 한국으로 들어가는 수모를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영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기 전 시간, 아침 가장 이른 시간대에 어학원도 끊어두고 아침에 눈 떠서 새벽에 눈 붙이는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한국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종일 영어로만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대단하게 들리지 않으실지 모르겠으나 애초에 영어를 잘하는 편이 결코 아니었던 제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말 한마디를 내뱉는데도 생각을 집중해야 하니 하루 종일 긴장 상태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이지 독한 마음 먹고 영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단어 하나 더 외우고 현장에서 많이 쓸 법한 문장 같은 건 통으로 외워댔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이 정도의 각오가 아니면 정말 이도저도 아니게 되겠더라고요. 가뜩이나 종일 몸을 움직이며 일해야 하니 피로도가 만만치 않은데 머리까지 팽팽 돌리고 있으니 체력이 훅훅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도 큰 꿈을 안고 세계 뷰티의 중심지라 불리는 뉴욕까지 왔는데 뭐라도 하나는 건지고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초반에 워낙 기본기가 부족해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영어만 쓰면서 일하다 보니 말이 늘긴 늘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가 트이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지 저도 예전처럼 입을 떼는 게 두렵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짝 긴장하여 그저 상대방 하는 말만 놓치지 말자고 했던 것이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 끼어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남들이 걸어오는 농담에 피식 웃음을 터뜨릴 정도로 자연스럽게 귀가 트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딱 1년의 시간이 꼬박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이제 일하면서 억울한 소리에 대꾸 한마디 못하는 신세는 벗어나게 되었어요. 원래 타고난 성격 자체가 워낙 단찬 편이기도 해서 한번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니 거침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젠 뉴욕 한복판 어디에 떨고 놓아도 곤란을 겪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확실히 말이 늘고 나니 일할 때도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단순히 머리만 만질 때보다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니 제 의견을 피력하기도 훨씬 유리해지고 또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일에 많이 도움되기도 했고요. 어디에서나 그렇겠지만 특히나 미국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참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싶더군요. 그런 제 성격을 좋게 봐주었는지 인맥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쪽 일도 결국 업계 사람들 평판이 중요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끌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마 초반에 실컷 데이고 난 이후로 주눅 들어서 돌아갔다면 이런 기회는 잡을 수 없었겠죠. 그때 의기소침해 있지 않고 독하게 영어 공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국내에 있을 때는 영어 공부의 중요성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어 공부만큼은 놓으면 안 된다고 살면서 기회가 주어져도 그걸 놓치고 흘려버릴 수밖에 없다고 했던 말이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이제 와서 영어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싶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러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겪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로는 영어 공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확실히 선택의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배우면 다 쓸 때가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직업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혀가며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3년 계약을 끝까지 다 채우고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이번에는 역으로 국내 유명 샵에서 대표 디자이너 격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력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고 힘들었던 만큼 보람찬 시간이었지만 처음부터 국내로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에이전시와 미국에서 사귀게 된 동료들이 미국에서 좀 더 일하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일하다 보면 뉴욕 출장에 가게 되는 경우도 1년에 3-4번은 있어서 지금까지도 귀한 인연으로 연락을 이어오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 처음 미국으로 떠났었지만 그곳에서의 더 양질의 경력을 쌓아 국내로 금이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용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샵은 아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입지가 탄탄한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이제는 내 이름 걸고 당당하게 일하게 되었으니 제가 꿈꾸던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셈이었죠. 이제 30대에 접어들어 일에 어느 정도 여유도 생기고 더 유명한 연예인들과 작업하게 되는 등 확실히 미국 가기 전보다 제 직업적 위상이 올라갔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난 것도 미국에서 돌아와서 대표 디자이너로 승승장구했던 그때였어요. 사실 남편은 저하고 그리 접점이 큰 사람은 아닙니다. 언론사 쪽 법무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도 행사 때문에 출장을 나갔다가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제게 관심을 표했던 사람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남편이 가장 이질적이었어요. 보통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고객인 연예계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관심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유행이나 트렌드 같은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저 반듯하게 정장 갖춰 입고 직장인으로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 오히려 이런 유형의 사람들 만나기가 더 어려운 편이거든요. 남편 첫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샌님 같아 보였습니다. 딱 보기에도 인상이 모범생 같은 것이 학창시절 내내 모범생으로 공부 잘하다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간 번듯한 청년의 전형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게 호감을 표시하는 남편에게 다소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끔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교육 잘 받고 자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저희처럼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관심 표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거든요. 같은 일 하는 지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에게 대이는 일이 적지 않았고요.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니 연애 상대로 접근했다가 막상 결혼 상대는 자기랑 비슷한 좋은 대학 출신의 얌전하고 참해 보이는 여성분들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고 생각하고 직업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쉽게 여기는 남자들도 없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에 남편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보이는 인상이나 순한 눈매가 사람 그렇게 쉽게 갖고 놀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사람이 겉만 보고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문외 아닌 분야인 제 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남편이었어요. 사실 저는 꾸밀 줄도 모르고 옷도 백화점에 걸려있는 그대로 사서 입는 편이거든요. 제가 알아서 고르면 진짜 못 봐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타고난 센스가 좋으시고 손재주까지 있으신 분들이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더군다나 다래 씨는 경력도 대단하시잖아요. 그 나이에 이런 커리어를 쌓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자기 일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명문대 법대 나와서 요수의 언론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더 대단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특권 의식 같은 건 내세우지 않은 겸손한 남편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도 제 몸이 지칠까 안쓰러워하고 걱정할 뿐 육체 노동으로 돈 버는 사람이라며 자기보다 얕잡아 보는 기색도 전혀 없었고요. 잘난 사람일수록 자기가 가진 것 대단하게 여기며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근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은 그런 부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면서 겪는 고충이나 힘든 이야기를 풀어낼 때마다 귀 기울여 들어주는 모습에 자연히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과는 서로 깊이 신뢰하는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다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지금의 직업을 가지게 되기까지 삶의 궤적도 많이 다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주는 사이가 되었으니 이것도 대단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친정엄마와 2대째 미용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저희 집과는 달리 남편 집안은 다들 고학력자입니다. 시부모님 되시는 분들도 다들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시고 남편의 하나뿐인 남동생인 시동생 역시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솔직히 처음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는 저도 모르게 주눅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저 잘난 맛에 사는 저라지만 가족 전원이 명문대 출신이라는데 대학도 나오지 않은 고졸을 며느리로 맡는 걸 탐탁치 않아 하실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은 그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도연이 말 들어보니 그렇게 업계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며느리를 보게 돼서 우리가 정말 영광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다래 씨 한번 만나려면 1년 전에 예약을 해도 만나기 힘들다면서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실제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과찬이세요, 어머님. 언제 시간 되시면 저희 샵에 한번 들르세요. 어머님이라면 언제든 시간 빼서 제가 실력 발휘 제대로 해볼게요. 어머 세상에 고마워라. 남편이 직업적 편견 없이 그저 저라는 사람 하나만 봐주고 제 일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감탄했던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성품을 보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싶어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 점은 시동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도 내후년에 결혼 계획 세우고 있었거든요. 형수님 성격이 시원시원하신 게 저희 주연이랑도 정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형수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처음 만남에서부터 제게 살갑고 싹싹하게 대해주는 시동생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교제하시는 분도 같은 학교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서울대 출신이니 국내 최고 명문대학교 캠퍼스 커플 출신인 셈이죠.
저 역시 시댁 식구들이 다들 마음에 들었으니 곧 한 가족이 될 미래의 손아래 동생에게도 잘 대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먼저 결혼을 하고 말했던 것처럼 시동생 역시 1년도 안 되어 결혼을 했어요. 저희 신혼여행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상견례를 통해 정식으로 동서를 처음으로 소개받게 되었죠. 동서는 차분하고 깔끔해 보이는 인상에 단정한 겉모습이 반듯한 시동생과 잘 어울렸습니다. 아무래도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 스타일의 변화를 자주 주는 편인 저와는 다르게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동서는 단정하지만 다소 보수적인 차림새였어요. 아무래도 직장이 그렇다 보면 차림새에도 제약이 있는 법이니까요. 하긴 이 식구들 중에서 겉보기에 제일 이질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저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제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는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동서가 제게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도련님이 얘기 안 했어요? 나는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고생이 많으세요. 예의 바르게 말하긴 했지만 대뜸 고생부터 언급하는 동서 태도가 조금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밥 벌어먹고 사는 일이 다 고생스러운 일이니 한 말이겠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게 몸쓰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돌려 말하는 것이라는 건 조금 뒤에 깨닫게 되었지만 어쨌든 저는 동서의 첫인상이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동서가 결혼해서 저희 시댁 식구가 되었지만 워낙 제가 스케줄이 빡빡한 편이다 보니 사실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동서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주말 외에는 시간 내기가 어려웠겠지만요. 게다가 저희 일은 평일보다 주말이 더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해서 식구가 되었는데 손이 동서가 되어서 새 식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생긴 휴일에 동서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냈어요. 제 딴엔 처음 하는 식사 대접이니 좋은 것 대접하고 싶어 지인에게 추천받은 예약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오고 나서야 생각보다 고급 식당에 오게 된 것을 알게 된 동서 표정이 그리 편치만은 않았어요. 형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힘들게 일하셨을 텐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부담 가질 거 없어. 나 이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어. 결혼하고 나서 내가 너무 못 챙겨준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부담 없이 다 시켜.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도 맛있는 음식들 앞에 두고 깨작깨작 먹는 동생의 모습에 음식이 입이 맞지 않나 싶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형님하고는 이렇게 따로 자리 내서 둘이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형님한테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그랬어? 그럼 진작 물어보지. 뭐가 그렇게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하시는 일이 제 주변에서 접하기 힘들다 보니, 그리고 일을 꽤 오래 하셨다고 하길래 언제부터 일하셨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나는 20살 되자마자 바로 취업했어. 그럼 학교는 고등학교까지만 나오신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도 미용학교 나왔어. 졸업하자마자 바로 스카우트 돼서 취업했고, 그러고 보니 벌써 이 일 시작한 지도 20년이 다 돼가네. 그렇구나.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대화에 다소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저한테 질문도 다 하고 낯을 가려서 그렇지 나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구나 싶어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제 학력이나 호구조사를 하는 것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하도 형님 자랑을 많이 하셔서 형님 어떤 분이신지 결혼 전부터 참 궁금했거든요. 어머님께서 워낙 정이 많으신 분이잖아. 나도 동서 칭찬 정말 많이 들었어. 그러셨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만날 때마다 항상 형님 얘기만 하셔서 저는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말하는 동서 표정이 조금 묘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대화하다 보면 충분히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겠거니 그때는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제가 식사 대접했던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초대를 하고 싶다는 동서의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날도 오후에 중요한 예약이 잡혀있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짬을 내서 시간을 보지 않으면 언제 가까워지겠냐 싶어 무리해서 시간을 뺀 거였거든요.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저는 한 무리의 여성들과 함께 동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동서와 단둘이 하는 식사인 줄 알았는데 맨 처음 보는 얼굴이 잔뜩 있으니 저도 모르게 주춤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며 반색을 하는 동서였습니다. 형님, 제 절친한 지인들 형님께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모셨어요. 괜찮죠? 괜찮지, 그럼. 솔직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 대고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싫다고 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딱히 낯을 가리는 편도 아니니 예상치 못한 동서 행동이 의아하긴 했지만 분위기 흐릴 것도 없겠다 싶어서 시원하게 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 동서 친구분들이신가 봐요. 네. 저희는 같은 서울대 출신 동문들이에요. 그렇게 제게 말하는 동서 지인들이 자켓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묘하게 좋지 않더라고요. 같은 학교 친구분들이시구나. 내가 동서 대학 친구들을 이렇게 예고도 없이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제 딴에는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이 조금 귀찮게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대뜸 동서가 자기 지인들에게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자기 회사 상사가 새로 내려오게 될 것 같은데 성향이 어쩌고 하면서 골치 아파지게 생겼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번 동서가 영어로 말문을 트기 시작하자 옆에 둘러앉은 동문들도 한마디씩 영어로 받아치며 자기들 하는 일에 대한 자랑 섞인 푸념을 한마디씩 내뱉는데 솔직히 그거 듣고 있자니 저들 하는 꼴이 퍽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의도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얼마 전 제가 고졸 출신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동서였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처음 초대한 자리가 서울대 동문 모임이라니 수가 얕아도 너무 얕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 머리 시꺼먼 한국인들끼리 한국에서 한국 식당에 둘러앉아서 영어로 짓거리는 꼴이라니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해서 미용사 일이나 하고 있는 형님을 대놓고 따돌리려는 의도가 너무나 다분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야 뉴욕에서 몸으로 부딪혀가며 실전 영어의 회화를 익힌 해외파 출신이니 고작 저들 몇 마디 주고받는 것 알아듣지 못할 처지는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제가 알아듣지 못할 영어로 킬킬거리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들 하는 소리를 토시 하나 빼놓지 못하고 알아먹고 있는 저였어요. 얌전해 보이는 것이 하는 짓이 저렇게 음흉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기나 했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봐도 참 잘못 봤다 싶더라고요. 동문 중 하나가 와중에 이렇게 염려하는데도 받아치는 동서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사람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냐 너? 나중에 괜히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 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전현 저거 고졸이라 영어로 하는 말 어차피 못 알아들어. 세상에 사람이 학벌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왔다던 인간들의 면면이 고작 저 지경이라니 참으로 한심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내비두면 어디까지 가나 싶어서 봤더니 정말이지 더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천박하기가 배운 것 없는 무례배보다도 못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그들 중 가장 유창한 영어 발음으로 이리 쏘아붙였어요. 내가 고졸이라고 했지. 언제 너한테 영어 못한다고 한 적 있니? 순식간에 주변 반응이 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몇 명은 일찍 상황 파악을 했는지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꼴을 보니 자기들이 창피할 만한 짓거리 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게 뜻밖의 일격을 당한 동서꼴은 더더욱 볼만했습니다. 시집 왔더니 저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여자가 시부모님과 잘 지내고 있으니 거기에 심통이 나서 학벌이나 영어로 한번 찍어 눌러보려고 했는데 자기보다도 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저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더욱 신랄한 영어로 동서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너희들 연봉 다 합쳐도 내 반년 벌이밖에 못할 텐데 대학 나오고 영어 좀 배웠다고 네가 나보다 더 나은 인간이라도 될 줄 알았어? 나 고졸이어도 내 능력으로 벌어서 지금 강남에 내 소유 빌딩만 두 채다 이년아. 이제 그 잘난 서울대 동문이라는 여자들은 저하고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민망해서 다들 눈을 바닥에 깔고 있더라고요.
참, 이런 식으로 면전에서 망신을 당해봐야 서열 정리가 되는 인간들이라니. 서울대 나왔다고 별 볼 일 없다 싶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동서가 제일이었고요. 어차피 밥 먹자고 부른 거 아니니 차분하게 일어선 제가 다시 한국어로 아주 교양 있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성품에 동서가 이렇게나 실망스러운 행동을 한 줄 알면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을까 생각하니 내가 다 마음이 아프네. 동서 참 딱한 사람이다. 그 말에 그제야 상황이 파악됐는지 치켜든 머리를 팍 숙이고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는 동서였습니다. 형님,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형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나 봐요. 이런 건 오해가 아니라 무례고 상황 잘못 돌아간다 싶으면 그렇게 말을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야. 우리 동서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네. 형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일은 저희 남편이나 시부모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네? 동서, 떳떳하지 못할 일이었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말았어야지. 내가 이렇게 받아치지 않고 그대로 당해줬으면 오늘 같은 일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어? 나도 이렇게 황당한 일 당하고 조용히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네. 형님,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콧대 높은 서울대 출신 동서가 자기 동문들 앞에서 고졸 형님한테 싹싹 비는 꼴이라니. 그러게 왜 이기지도 못할 사람을 건드린답니까? 하수도 이런 하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자 딱히 전투력도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 일하면서 만나본 갖가지 진상이 한둘이 아닌데 이 정도야 뭐 귀엽고 시시한 수준이죠. 동서의 부탁에 아랑곳 않고 저는 온 시댁 식구들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환해 그날 있었던 일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제 기죽이겠다고 이리 치졸한 짓을 벌였는데 발뺌할지도 모른다 싶어 동서가 영어로 짓거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휴대폰 녹음 어플부터 켜둔 저였습니다. 그런 적 없다며 발뺌하려 드는 동서한테 들으라는 듯 녹음 어플을 재생하자 빼도 박도 못할 증거에 사색이 되어버린 동서였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도망갈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셈이죠. 그 다음부터는 굳이 제가 입을 더 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화를 낸 건 동서의 남편인 시동생이었어요. 당신,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사람을 면전에 불러놓고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한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당신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저희 시동생이 이런 짓에 동조할 사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제 남편 앞에서는 어지간히 순한 양처럼 내숭을 떨었던 모양인데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여자한테 제대로 덜미를 잡혀 그 실체를 까발리게 되다니 수치심에 동서 얼굴이 터져나갈 듯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제 남편이나 시부모님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재수 씨,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야비할 수가 있습니까? 당장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아마 동서가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인간 이하라는 경멸의 시선을 받으며 온몸의 분노를 떠안아 보기는 처음이었겠죠. 동서 실체를 직접 겪기 전이었다면 그런 동서가 가엾게 느껴졌을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동서가 가당치 않은 폐악에 일방적으로 당한 것은 저 아닙니까? 제가 동서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당황을 하다못해 눈물부터 터져버린 동서가 그래도 여기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더 미움받기 싫었는지 결국 제게 제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랑 결혼한 지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은 형님만 예쁨 받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에 그만.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했습니다, 형님. 잘못했어요. 솔직히 제가 정말 영어 한마디 못해서 저것들 꼴값 떠는 자리에서 기죽어 있었더라면 이런 사과를 들을 일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 그 사과가 딱히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 망신을 당하고 차마 제 입으로 수치스러워 시댁 식구들 중 누구한테도 일러 바치지 못할 거라 계산했던 것도 괘씸했고요. 그렇다고 사람 하나 앉혀놓고 여럿이서 한 사람만 죽일 듯 잡는 모습이 그리 썩 유쾌한 상황으로 느껴지지도 않아서 그냥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실수라고 하기도 뭐하지 않아?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인데 상황에 몰려서 받는 사과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그저 앞으로 서로 불편한 일 없도록 가급적 부딪히는 일 만들지 않는 게 서로에게 가장 나은 일이 아닐까 싶어. 동서한테나 나나. 유하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분명한 손절 의사였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눈물까지 짜면 어떻게든 상황이 해결되려나 싶었는데 사과를 받아주지조차 않는 저한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동서였어요. 참나, 사람을 그날 그 정도 겪어봤어도 제가 파악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고작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어영부영 져줄 제가 아닌데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죠. 당연히 다른 식구들도 다들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 명백한 상황이니까요. 형수님, 제가 정말 뭐라고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사과를 드려도 마음 상하신 거 풀리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님. 그래, 그나긴 네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 마음이 안 풀리는 게 당연한 일이지. 가족이라고 무조건 억지로 화해하고 하하호호 지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허용이 가능할 때의 얘기 아니겠어요? 저런 일 겪어보니 동서한테는 더 마음을 쓰는 것이 괜한 감정 낭비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동서랑 애써 잘 지내보겠다고 노력하고픈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잘못을 해도 지가 있는데 눈치를 봐도 재수 씨가 봐야지. 당신은 당신 내키는 대로 해.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의 동서 입지는 그야말로 보고 있기 안쓰러울 수준입니다. 사람을 건드릴 때는 자기도 다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야죠. 하긴 명문대 나와서 항상 자기 잘난 사람 취급하며 떠받들어지기만 했을 테니 이런 수치와 모욕의 면역이 없을 법도 했죠. 그거야 제 알 바 아닙니다만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는 제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기죽어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기만 했어도 충분히 잘 지내고도 남을 사이였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으니 시댁 식구들과 불편한 관계가 된 것은 동서가 스스로 감내해야죠. 단지 참한 여자 만나 장가간 줄 알았는데 제 아내의 민낯을 보게 된 시동생이 안쓰러울 따름이지요. 이래서 사람이 스펙만 쌓을 게 아니라 내실을 갖춰야 한다는 건가 봐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 갖추는 것보다 앞설 수야 없죠. 그렇게 저 잘난 줄만 알고 살다 보면 저렇게 동서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코가 깨지는 일도 겪고 그러는 거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저도 답답하지 않게 잘 대처한 게 맞는 거겠죠. 제 푸념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드려요. 제 인생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자 여기에 사연을 씁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의견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했다고 자신합니다. 아내는 당시 예쁜 얼굴과 몸매로 다른 남자들한테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아내를 짝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였죠.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된 아내는 아름다운 겉모습뿐만 아니라 일도 잘하고 똑부러져서 동료로서도 괜찮았던 사람이었어요. 가끔 남자들끼리 술자리라도 가질 때면 언제나 아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냥 괜찮은 동료에 대해서 칭찬하는 척하긴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자 10명이서 만나면 최소한 그의 반은 아내를 이성으로서 보고 있었죠. 죄송해요. 제가 연애 생각은 없어서요. 하지만 아내는 그 누구의 고백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회사에는 잘생기기로 소문이 난 상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상사의 고백까지 거절을 해버렸죠. 아내를 짝사랑하던 저로서는 저렇게 잘생긴 사람도 거절을 하는데 나 같은 게 고백을 해봤자 소용이나 있겠어? 라는 마음의 주눅이 좀 들었습니다. 원래는 아내한테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꽃다발 주문도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고백은 포기하고 그냥 이전처럼 조용히 아내를 짝사랑하는 사람으로만 남기로 했죠. 승민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 아내는 언제나처럼 친근하게 저에게 말을 걸고 식사를 하자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걔도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할 수도 있겠지만 아낸 저뿐만이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료라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자는 이야기도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었죠. 이전엔 그런 아내의 행동을 오해하고서 아내가 본인을 짝사랑하는 줄 알고 호기롭게 직장 내에서 공개 고백을 한 직원도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차인 뒤 퇴사하였죠. 그 꼴을 본 다른 직원들은 아내의 행동을 절대로 이성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호감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가슴은 무척이나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저를 좋은 동료 정도로만 생각을 할 텐데. 마침 회사에서 아내와 동갑인 직원이 저 하나뿐이어서 아내는 다른 직원들보단 저를 조금 더 편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해도 저한테는 좀 더 자주 그런 제의를 했죠. 더 큰 마음 먹지 말고 조용히 짝사랑하자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아내와 마주보고 앉아서 웃을 때면 지금이라도 그냥 고백을 해버릴까? 하는 충동이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저는 민정아,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귀지 않을래? 함께 퇴근을 하던 도중에 고백을 해버리고 맙니다. 딱히 고백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 옆에서 발을 맞춰 걸으며 이야기를 하는 아내 얼굴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저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고백이었죠. 제 고백에 아내는 무척이나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네가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라며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네가 나 그런 식으로 안 보고 있는 거 알아. 그냥 이대로 있기 싫어서 최소한 내 마음이라도 고백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줘. 연애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친구로서 오래 남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이 덜한지 고백을 들은 직후보다 훨씬 더 밝아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저는 차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욕심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냥 친구로도 괜찮아서 마음만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멋있는 척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아내와 정말로 연애가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게 대한다면 분명히 저를 피할 아내였기에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이성적인 호감이 기반이 되어 챙겨주는 것처럼 굴었어요. 그런 행동을 거의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처음엔 조금 어색해하던 아내도 이제는 제가 무언가 호의를 보이며 수줍게 얼굴을 붉히면서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예전처럼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거나 하는 제의도 많이 했지만 어쩐지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본능적으로 지금 한 번 더 고백하면 받아들여지겠다란 감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저는 2년 만에 아내와 연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승민 씨 대단해. 어떻게 민정 씨 철벽을 넘어섰대? 그러니까 말이야. 민정 씨 노리던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그 사람들 다 이기고 결국 승민 씨가 데려갔네. 연애가 처음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오랜 기간 좋아하면서 따라다닌 사람은 아내가 처음이었던지라 정말 그동안의 연애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뻤습니다.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이전처럼 같이 밥을 먹고 있을 뿐인데도 그냥 직장 동료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로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좋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축하해주면서 은근히 질투하는 시선도 그저 기꺼웠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하던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3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정아, 우리 나중에 결혼할까? 그런 제가 아내에게 더 먼 미래를 바라봤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내 역시 저와의 결혼을 반겼습니다.
당장 결혼을 할 것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인사를 드리러 갈 날을 대비해서 서로 부모님도 먼저 한 번씩 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아내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아내가 있는데 내내 얼떨떨해 보이던 부모님은 아내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우리 아들 능력 있네?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똑똑한 애를 데려왔대? 라며 그날 하루 종일 아내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마치 연애할 때처럼 말입니다. 보통 결혼을 하고 나면 대충 신혼기간 지난 뒤에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정으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아내가 좋아져서 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갈무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 인생의 진정한 첫사랑은 아내일 겁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사귀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누구보다 깨끗한 아내. 돌이켜보면 2년간 쫓아다닌 시간도 전혀 아깝지 않았고 아내와 연애를 한 기간은 물론 결혼을 하고 나서의 삶까지 제겐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아내가 손에 물을 묻히는 게 싫어서 집안일도 거의 다 대부분 제가 하고 혹시나 아내가 먹고 싶은 거라도 있다고 하는 날이면 무조건 그날은 아내가 원하는 걸 사서 집에 귀가했습니다. 승민 씨랑 결혼한 건 내 생애 가장 큰 행운일 거야. 그러는 날이면 아내는 웃으면서 제가 사온 것들을 받아들이고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곤 했는데 바보 같지만 농담처럼 한 말에도 가슴이 벅차서 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저의 행복은 아내를 쏙 빼닮은 아들과 저를 쏙 빼닮은 딸, 이렇게 두 아이가 생겼을 때 가장 절정을 찍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아이를 빨리 낳고 싶어 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천천히 가졌으면 했는데 그래도 애들은 빨리 낳아야 빨리 키우잖아. 라는 아내의 말에 제 예상보다는 일찍 두 아이가 생겼습니다. 우리 애들 너무 귀엽다. 그치? 아내는 아내로서 뿐만이 아니라 엄마로서도 참 좋은 엄마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는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았는데 가끔은 아내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친정집을 들리면 좋을 것 같아서 주말에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와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낸 애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 나는 애들 보는 게 좋아. 라며 언제나 아이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는 조금 더 열심히 일했고 얼마 안 가 승진까지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던 일들만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2살이 되던 해 아내는 조금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오늘 친구들 좀 만나고 들어올 거야. 아마 늦어. 처음에는 아내도 스트레스를 풀고 해야 되니까 오히려 아내가 나가서 논다는 게 반가웠습니다.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애들은 제가 봐주면 되기도 했으며 아내가 워낙 밖을 안 나가고 정말 집에서 애들만 봐가지고 솔직히 내심 안타깝고 미안했는데 이제 와서라도 좀 본인의 자유를 즐기는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일이 주에 1~2번 정도 나가던 아내가 아이들까지 친정에 맡기더니 점점 일주일에 2번, 3번, 4번 나가는 횟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매번 나갈 때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가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길래 잠깐 가게라도 갔나 싶어서 기다리는데 정말 밤이 늦도록 안 오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려는 찰나 아내가 들어와서 당신 대체 어디 갔었어? 너무 늦게까지 안 와서 걱정했잖아. 라고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냥 요 앞에 친구가 와가지고 애들은 내일 데리고 올 거야. 라고 말하며 피곤한지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미묘하게 저를 대하는 것이 달라진 아내의 행동에 얼떨떨하고 의문이 들었지만 잠깐 그러는 거겠지 하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아내의 행동이 도가 지나쳐 가더군요. 말도 없이 외박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건 좋은데 되도록이면 외박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최소한 외박을 하더라도 나한테 이야기는 해줘야지. 나 퇴근하고 돌아와서 당신 없으면 하염없이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거 정도는 배려해줘야 하잖아. 그리고 아무리 장모님이 애들 잘 봐주신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그냥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나 보다 하면 되지. 나 요새 약속 많아서 자주 나가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번거롭게 매번 이야기를 해?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던 아내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 신경질적으로 대꾸했고 아이들은 돌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대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했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소홀했던 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언제나 저보다는 아내를 먼저 생각해서 살아왔기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아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이유를 저로선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방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란 희망을 가지고서 견뎌봤지만 아내는 여전히 변한 모습 그대로였죠. 그 이후로 저희 사이의 대화는 뚝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 수고했다며 스킨십도 하고 오늘 하루 뭐 했는지 자잘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는 퇴근을 하고 들어와 봤자 대부분 아내가 집에 없었으며 어쩌다 가끔 집에 있다고 해도 저를 보면 왔냐고만 하고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는지 핸드폰을 하루 종일 쥐고 있었습니다. 당신 그러고 보니까 요새 자주 만나는 친구는 누구야? 그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어쩐지 이런저런 정황을 다 짜맞춰 보니까 아내가 설마 그러질 않기를 바라긴 하지만 바람을 피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언제나 잘 갔다 오라고 하고 그 친구가 누구인진 한 번도 묻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쩐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은근슬쩍 오늘 띄웠습니다. 그냥 당신이 모르는 친구야. 그리고 아내가 저렇게 대충 이야기를 하며 여전히 시선은 핸드폰에 두고 있을 때 심증이지만 어떠한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 말이죠. 아내는 한 번도 저의 질문에 애매모호하게 대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건 비단 저한테 소홀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이유를 알 수 있었죠. 그날은 제가 회사 업무 때문에 새벽같이 일을 한 다음에 대충 회사에서 쪽잠을 자고 외박을 하고 온다고 알린 날이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일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업무에 매달렸어야 할 텐데 갑작스럽게 일정이 미뤄져서 그냥 평소와 같이 한 6시에 퇴근하여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일정이 틀어져서 일찍 들어갈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할까 했지만 어차피 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갔어요.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갔는데 그 미묘한 공기 아시나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게다가 현관에는 제 신발이 아닌 남자 신발이 보였죠. 순간 아내의 바람에 대한 의심이 생각나서 닫혀있는 방문 하나를 벌컥 열자 아니나 다를까 민망한 옷차림으로 웬 남자와 아내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안 온다며? 분명 바람피는 모습을 보면 면전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막상 진짜 그런 모습을 목격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상간남은 제가 입도 안 열고 주먹만 꼭 쥐고 있자 슬쩍 눈치를 한번 보더니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조용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보같이요. 그 남자가 나가고 나서야 입이 열리더군요. 당신 제정신이야? 저 새끼는 누구야? 너무한 거 아니야? 미안. 나 저 남자 사랑해. 나도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고치려고 노력해봐도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 울부짖음에도 아내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했지만 아내가 바람을 핀 충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점점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 기세로 추궁을 하자 아내는 그제서야 이야기하더군요. 오래 알고 지낸 동창이라고 말이죠. 동창 친구들과의 모임 때문에 자주 만났다가 눈이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이랑 애들한테는 나쁜 짓 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런데 어쩌겠어. 저 사람 나 정말로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물론 당신도 나에게 잘해줬지만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는 연애할 때만큼 당신이 좋지가 않더라. 우리 이혼하자. 나 짐 싸서 나갈 테니까 당신도 당신대로 잘 살아.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믿을 수도 없었고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정말로 진지하게 꺼낸 이야기였는지 저한테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본인 여행용 캐리어에 짐들을 잔뜩 담고서는 그 길로 정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전 그 길로 처갓집으로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지만 저희는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재산 분할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결혼 전과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제 소중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 뿐이었죠. 아내가 양육권을 주장할까봐 변호사까지 알아봤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아내가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들까지 남자에 미쳐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당신이 키워. 그 편이 좋겠어. 당신 애들한테도 정이 없는 거야? 당신 배 아파 낳은 애들한테도?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하지 마.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고. 나는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뿐이야. 이제 애엄마로 사는 건 지겹다고.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해라. 아내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졸지에 홀아버지가 되어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바람이 나서 이혼까지 했다는 충격에 한동안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잘못된 일이었기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에 충격을 받은 건 충격을 받은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만큼은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라도 잘 보호해줬어야 하는데 아이들 때문에라도 더 슬퍼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제가 회사에 가 있는 시간 동안은 아이들을 봐주기로 하셔서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었지만 저는 일부러 그런 부모님을 외면했습니다. 다 큰 아들로서 부모님한테 걱정 끼칠 일이 없어야 하는데 면목이 없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도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는 건 꼭 필요했기에 차마 부모님의 손길을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부모님은 이제라도 정말 괜찮은 여자 만나봐라 하면서 맞선도 보게 해주려고 했지만 전 이미 아내로 인해서 거의 여자 불신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애 딸린 이웃남이랑 연애하고 결혼할 만한 여자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당장 애들 돌보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연애 자체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같이 기계처럼 일만 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기를 벌써 5년이 되었네요. 이제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동안 일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그래도 학원 같은 건 무리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새 이혼하는 가족이 많다고 해도 엄마가 없는 애들이라는 건 아직까지 어떠한 편견을 받고 살잖아요. 괜히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놀림이라도 받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 그런데 몇 달 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저와 아이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 아내였죠. 당신이 무슨 염치로 여기를 와? 당장 나가. 나 당신이랑 할 이야기 한마디도 없으니까. 이미 당신은 그날 집 나간 이후로 나랑 애들이랑은 연 끊긴 거야. 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졸지에 무릎을 꿇고 앉은 아내에게 폭언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 계속 씩씩거렸죠. 제가 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자 아내는 무릎을 꿇은 상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근데 나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그때 그 사람 따라간 거. 나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애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다니까? 나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제발 이 얘기만 들어줘. 하도 전 아내가 이 얘기만 들어달라 사정을 하자 어쩔 수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너무 기막히더라고요. 나 그 남자 아이가 생겨서 낳았어. 근데 애가 어린 나이부터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 아파. 수술을 꼭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 해주고 있어. 나 정말로 반성하고 있거든. 근데 당신과의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잖아. 병원비 3천만 원만 주면 애 수술시키고 나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 지금 만약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턱도 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아내를 내쫓았을 텐데. 그때는 아내를 미워하면서도 내심 먼저 돌아오겠다고 한 아내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린 거겠지. 다시는 다른 사람이랑 바람 안 피겠지. 그리고 나랑 우리 애들한테 집중해주고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은 가족이 될 수 있겠지. 몇 날 며칠을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래서 가진 것도 없는 마당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3천만 원을 빌려왔습니다. 나 이거 빚까지 져가면서 빌려온 거야. 당신이 다시 우리 가족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에 무리한 거니까 꼭 그 약속 잊으면 안 돼. 응, 여보. 정말 고마워. 바로 돌아올게. 현금으로 3천만 원을 넘기면서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내는 3천만 원을 받고는 너무 고맙다고 애 수술만 시키고 오겠다면서 한 달 안에 연락을 하겠다고 했죠. 그저 그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지경이었기에 매일같이 야근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아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으로 인해서 힘든 것도 모르고 버텼습니다. 혹시나 한 달보다 훨씬 더 일찍 연락이 올까봐 매일같이 전화기도 두고 있었습니다. 애들한테도 곧 엄마가 올 거야 라며 다시 단란한 내 가족에서 지낸다는 부푼 꿈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안에 연락을 한다던 아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죠. 아예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거의 반쯤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아내의 소식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물어도 아내의 소식을 아는 곳이 없어 정말 거의 폐인처럼 집에서 보냈습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아 아이들 식사만 간신히 챙겨주고 그 외 나머지 시간은 아내의 흔적을 찾느라 눈에 불을 켰죠. 진짜 심부름 센터에다가도 연락을 할까 싶었지만 일단 그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어떻게든 제 힘으로 아내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내에게 배신당한 전적이 없었다면 그냥 급한 사정이 있어서 혹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못하나 보다 싶었을 겁니다. 저는 아내를 정말로 마음 깊이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이미 한 번 배신을 당한 몸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불륜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런 이상 약속했던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안 한다는 건 결국 아내가 제가 빌려준 3천만 원을 들고 도망쳤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저께 SNS를 뒤지다가 아내의 사진이 올라온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훑어보니까 아내와 바람이 난 그 상간남의 계정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돈을 빌린 그 시기에 상간남이 아내랑 여행을 간 사진을 잔뜩 올려놨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SNS 하나로 확인을 할 순 없지만 아내가 상간남 사이에서 낳았다던 아이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직까지 속이 지옥불에 들끓는 느낌입니다. 제가 준 3천만 원은 분명 상간남과 여행 다니면서 다 썼겠죠. 이제는 더 이상 아내를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날 배신한 뒤에도 또 한 번 내 뒤통수를 쳤고 저도 이제는 아주 끝장을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상간남 SNS를 더 뒤져서 회사라도 찾아와가지고 깽판을 놔야 할지. 이렇게 화가 나는 와중에도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아내랑 상간남 두 것들을 처리하고서 진짜 목이라도 메어 죽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불쌍한 내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애들은 엄마 언제 오냐며 제 옷자락을 잡고 조르는데 차마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신병이라도 걸릴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제 이야기를 아는 유일한 친구 하나는 저보고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떻게든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너무도 간절하게 알고 싶습니다. 남의 가정일에 끼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원래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와 관련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되었고 솔직히 저한테는 저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함께하게 되었답니다. 엄연히 우리 집안 일이라 어디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진짜 꽤나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털어놓게 되었어요. 저희 시아버님은 진짜 가부장의 끝을 달리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고지식한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님과 사시면서 어떻게 버텨오신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만약 제 남편이 아버님과 같은 성향이었다면 전 아마 오래 같이는 못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다행히도 남편은 어머니를 쏙 빼닮아서 아버님의 안 좋은 점을 담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은 어머니한테 말을 곧잘 함부로 하셨어요. 뭐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다 시키려 드시더라고요. 보던 제가 안쓰러워서 대신 움직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며느리인 저에게도 꽤 명령조로 말하시는 편이라서 저도 약간 거슬릴 때가 많았어요. 게다가 예의도 없으셨고요. 한창 때 저한테 아무 생각 없이 건네신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얘, 새아가야, 니네 아빠는 집에서 맨날 노냐? 네? 당시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어떤 문맥이나 무슨 흐름으로 봐도 저희 아빠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맞더라고요. 저희 아빠요? 저는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는데 아버님은 아랑곳 않고 그대로 TV 화면을 보시면서 다리를 달달 떨어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니네 아빠 겉 주식인가 뭔가 해서 맨날 집에 있다며? 그게 노는 거지 뭐냐? 네? 노시는 건 아닌데. 저희 아빠가 주식으로 좀 수익을 보시긴 했지만 직장인이셨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사돈한테 너네 아빠라는 말을 쓰는 게 어딨나요?
저희 집에서는 사위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와중에 어머니도 옆에서 놀라셨고 말 좀 가려서 하라며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대뜸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뭐야? 어디 남자가 말았는데 딴지를 걸고 있어? 내가 우습게 보여 당신?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만해요. 며느리도 있는 앞에서. 이렇게 험악하게 화를 내시는데 거기다 대고 더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니의 민망해 하시는 얼굴을 보니 저도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만두긴 했는데 그날 남편은 저에게 엄청 들볶였고 남편 역시 가뜩이나 싫어하는 본인의 아버지 모습에 더 정이 떨어진 듯한 반응이더군요. 그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제가 아버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또 있었으니 바로 엄청나게 구두쇠라는 거예요. 시댁은 건물도 2개 정도 갖고 있고 그럭저럭 여유가 없진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끔찍하게 돈을 아끼십니다. 화장지도 몇 칸만 쓰라고 하고 물 틀 때에도 옆에서 감시를 하질 않나. 비닐봉지를 쓰는 것도 다 낭비라고 하시고 저희 부부가 만난 커피집에서 음료를 사오면 밖에서 돈을 쓰고 다닌다며 그것마저 트집을 잡으실 정도였어요. 아니, 집에 커피가 있는데 뭐하러 밖에서 돈 주고 이런 걸 사 먹고 다녀? 설탕물이 뭐 몸에 좋다고. 으유, 돈이 썩어나 하나? 그러니 알만할 정도로 짠돌이셨고 평생 직업 없이 아버님이 벌어다주는 돈만 사용해 오신 어머니는 얼마나 시달리셨을지 상상도 할 수 없더군요. 대체 저런 남편은 얼마나 어떻게 참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참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아버님은 환갑을 넘긴 부인한테 생활비를 줄 때에도 공과금이나 기본적인 건 본인이 다 처리를 해버리시고 어머니한테는 하루에 몇만 원씩만 주셨어요. 그 안에서 필요한 거 사고 장을 보던지 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어머니 인생은 같은 여자 입장에서 봐도 너무 불쌍한 것 같았어요. 시대가 시대였으니 망정이지 요즘 같은 때에 저렇게 하는 남편이 있다면 누가 같이 살려고 하겠어요. 매일 꼬박꼬박 몇만 원 받아다 그걸로 반찬거리 사고 오롯이 가족만을 위해서만 살고 그렇게 잠들고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니 저로선 어머님이 조금 가엾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다 저희 어머니는 성격이 정말 온순하시고 조용하신 타입에 남과 싸움도 부딪히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아버님과도 웬만하면 맞추었고 일방적으로 참아내는 쪽에 속하게 되셨고요. 저렇게 속을 긁어대고 말을 함부로 하는 남편과 살면서도 여지껏 화 한 번 내지 않으셨다고 하니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여쭤봤어요. 어머니는 아버님께서 매번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데도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완전히 팔자 눈썹을 하시고 서글프게 웃으시는데 왜 제 마음이 더 슬픈 걸까요? 에휴, 나라고 화나는 거 없을까봐 속상한 거 많지. 그래도 어쩌겠어. 애들 키우느라 참았고 이제는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 참는 거지 뭐. 화내서 달라지나. 네. 오히려 화라도 내시면 좋을 텐데 그저 완전히 아예 다 체념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가끔 남편이 왜 그렇게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가슴 아파하고 눈물부터 짓게 되는지 제가 다 알겠더라고요. 저라도 우리 친정엄마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든 아빠랑 떨어뜨리려고 했을 테니까요. 시댁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종종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저도 굉장한 스트레스였으나 안 볼 때에는 또 잊을 때도 있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늘 부지런하게 아버님이 주시는 그 매일에 몇만 원 갖고 반찬거리들을 만드셔서 우리 집에도 갖다 주시곤 했어요. 너 직장 다니느라 밥할 시간 없지 않니? 저번에 배달시켜 먹고 했었다며? 민우도 민우지만 네가 번 돈도 귀한 돈인데 매번 사 먹을 수만은 없잖아. 너 저번에 무말랭이 잘 먹길래 한번 가져와 봤다. 맛있으면 말해. 또 갖다 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니의 이런 푸근한 부분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 같은 분만 있다면 시집살이가 웬 말이냐 싶을 정도로 흡사 동네 따뜻한 아주머니 마냥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정말 어떤 부분에서도 며느리 혹은 우리 아들과 같이 사는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친분이 생겨서 잘 지내는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늘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연락도 잘 안 하시고 가끔 집에 있는지 확인하신 뒤 문 앞에 반찬만 놓고 쓱 사라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친구들도 니네 시어머니는 정말 성격 좋아 보이신다며 결혼식장에서 뵈었을 때에도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인성도 좋으시고 순한 분이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도 정년 퇴직을 한다고 하셔서 가족들끼리 회사에 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님이 이제 매번 집에 들어앉아 계실 텐데 어머니랑 계속 마주해야 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겠다 싶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어찌되었건 당장 저에게 닥쳐온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도 한동안 잊고 살았어요. 근데 제 업무가 엄청 바빴던 날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웬만해선 남편한테 하시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디 문제라도 생기신 건지 새삼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게 아니라 요즘에 반찬을 좀 못 해줬네. 생각나서 게 넣고 된장찌개 좀 끓였어. 언제 들릴 수 있니? 네, 알겠어요. 바로 들릴게요. 말씀 듣자마자 어머니 특유의 찌개 맛이 생각나면서 절로 군침이 고이더군요. 감사하기도 하고 찌개도 그립고 해서 어머니께 얼른 퇴근 후에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들어가는 길에는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가지고 들렸는데 마침 아버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왔어? 그건 또 뭐냐? 과일이냐? 어디 깎아서 좀 내와봐. 제가 정말 싫어하는 아버님의 말투. 매번 저렇게 명령조로 당연히 본인이 뭘 누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니 도무지 정이 가지 않았어요. 일단은 대답을 하고 그대로 과일을 갖고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찌개를 나눠 담고 계시던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군요. 근데 왠지 모르게 표정이 너무 어두우신 것이었어요. 어,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응? 아니, 아프긴 뭘. 그런데 이상하게 표정이 너무 나쁘시고 기력도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얼른 저는 과일을 깎아서 아버님께 내드렸고 주방에서 가족들 먹을 것들을 나누고 계신 어머니께 다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다 싶게 답은 안 하시고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뭔가 평소 같지 않아서 그날은 그냥 빨리 나왔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다음날 오전쯤 어머니께 따로 전화를 걸었어요. 사실 어머니가 속 얘기를 잘 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그날 표정이 여간 이상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제 예상답게 어머니도 결국엔 입을 여셨어요.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 근데 나도 어딘가 말을 할 때는 있어야겠는데 말이야. 너무 속상하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던 거죠? 아프신 줄 알았어요. 뒤이어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 있자니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일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을 옥죄듯이 답답한 걸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글쎄, 네 아버님이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잔소리를 어찌나 하는지 견딜 수가 없다 정말. 어제는 나보고 답답이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내 머리를 한 대 치는 게 아니겠니? 네? 어머니를요? 저도 모르게 너무 크게 말해서 회사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결국 다시 숨죽여서 여쭤봤는데 아버님은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어머니한테 하시면서 시비를 거시더니 음식들 맛이 다 간 것 같다며 한여름에 관리를 어찌하는 거냐고 짜증을 그렇게 내시더랍니다.
마침 그날 벽면 한쪽 전기가 다 나가서 에어컨도 안 되고 냉장고도 저리 상해버렸고 혼자 뻘뻘 땀 흘리며 음식들 빼내고 있던 어머니에게 말이에요. 같은 시간 내내 누워서 다른 벽면 선풍기를 쐬가며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아버님이 할 말은 아니었나 봐요. 날 더우니 어머니도 엄청 예민해지셨고 그 상황에 맞받아쳐서 화를 내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60이 넘은 부인 머리를 때리다니요. 아버님은 그 연세에 체격도 크시고 키도 크시고 손도 엄청 크고 두터운 편이에요. 한때 취미로 운동도 하실 정도였는데 나이가 드셨다지만 그 손으로 힘없는 어머니에게 손찌검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미 아버님의 성격이나 패턴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 이후로는 이제 이런 날들이 더했으면 더했지 잦아들 것 같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누구 말을 듣는 성격이 아니시거든요. 전 한번 숨을 다시 가다듬고 어머니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에 저 역시 약간 놀랐는데요. 어머니, 혹시 이혼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제가 좀 알아봐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손찌검은 정말 안 돼요, 어머니. 내가 이 나이에 어디를 갈 수 있겠어. 나는 이 나이껏 민우 아빠가 갖다 주는 돈만 만지며 살았어. 이제 밖에 나가서 돈도 벌 줄 모르고. 그렇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이라도 얼마 쥐어서 나가라고 하겠니? 이혼이란 얘기는 나한테 너무 어려워.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제가 볼 때 아버님은 이미 이런 어머니의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닐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더 저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것일 거고요. 그래도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별로 이렇다 싶은 반응이 없으시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으시니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그나마 저도 도와드릴 텐데 그게 아니면 쓸데없는 참견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날의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께서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도 신신당부하시는 통에 그냥 저만의 비밀로 남기게 되었어요. 그때는 너무 속상해서 말할 곳이 정말 너무 없어서 어쩌다 보니 말하게 된 거야. 그게 아니면 너한테도 말하지 않았을 거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한테 다 알리기 싫은 부분이 있어. 민우가 알면 지 아빠랑 또 붙어서 엄청 싸움이 날 거야. 그러니 민우한테만은 제발 말하지 말아라.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전해져 와서 저도 그냥 묻어두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어머니도 일절 아버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게 입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럭저럭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갔고 저도 가끔 떠올렸다가 다시 넘기곤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다시 저만의 비밀로 해야만 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비밀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헷갈리는 일을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겪게 된 것인데요. 이런 건 늘 남의 일로만 들어왔지 제가 직접 경험하는 일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좀 떨려옵니다. 그날 저는 미팅이 있어서 백화점 내에 있는 카페에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멀리서 뭔가 익숙한 인상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채는 순간 왜 저도 모르게 몸을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아버님이셨거든요. 그 짠돌이의 구두쇠에 모든 대명사의 집합체인 아버님이 왜 백화점 같은 곳에 오신 건지 잠깐 혼란스럽더군요. 너무나 안 어울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좀 황당했지만 다시 숨어서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옆에는 웬 아줌마가 있었고 그 둘이 같이 걸어가는 모양새를 보고 단번에 이건 무조건 따라가 봐야 한다고 느꼈어요. 아버님과 그 아줌마는 무려 팔짱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은 주변에는 관심이 없는지 자세히 주변을 둘러보면 저를 발견도 할 만한 거리에 있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아줌마를 자세히 보니 짝 들러붙는 원피스를 입고 나이도 꽤 많이 어려 보였어요. 그리고 양손에 명품 쇼핑백을 자잘한 것부터 꽤 큰 것까지 걸고 있더라고요.
이런 정황을 파악하니 저는 도저히 미팅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직원들에게 30분만 시간을 달라 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살폈어요. 남편이 제 예단으로 사주었던 명품 매장이 같은 층에 있었는데 아버님과 그 여자는 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멀찍이서 살펴보니 한 10여 분을 서성이면서 고민을 하더니 그새 가방 하나를 턱 골랐고 아버님은 멀리서도 웃으며 얼굴을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로 아주 유쾌하게 카드를 주시더군요. 거기다가 이런 말까지 크게 하더라고요. 어휴, 원하는 거 다 사. 내가 다 사줄게. 이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관찰을 했다면 이젠 잘못 본 거라고 착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정확히 얼마짜리 뭘 샀는진 모르겠지만 그 매장에서 파는 가방들이라면 적어도 제일 싼 게 2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보다 어이가 없는 데다 일단은 직원들이 언제쯤 오냐고 자꾸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렇게 보고 다시 제 일로 복귀하게 되었어요. 온종일 머리가 복잡했는데 이 상태로 그냥 넘길 순 없어서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알려야 될 것 같아 결국 말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무던하고 유순한 성격이신 어머니는 이 내용을 듣고는 도저히 견디실 수 없으셨나 봅니다. 뭐야? 세상에, 나한테는 동네 시장 10,000원짜리 가방 하나도 사준 적이 없어. 니네 시아버지는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정말? 어머니도 폭발하셨고, 순한 사람이 제대로 화가 나고 마음을 먹게 되면 얼마나 방향이 틀어지는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40여 분을 펑펑 우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어느 정도는 어머니의 마음 상태를 공감하려고 하며 한참을 같이 있어드렸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우시던 어머니는 얼마 안 가 크게 결심을 하셨어요. 모르면 몰랐지 알고는 못 살아. 나는 정말 이제 니네 시아버지랑은 못 살 것 같다. 요즘도 그렇게 나한테 손찌검을 해대고 한 번 때리는 게 쉽지 2번, 3번은 일도 아니더라고. 안 그래도 민우한테 한 번은 말을 할까 했는데 이제는 진짜 못 참겠어. 역시나 아버님은 그 이후에도 어머니한테 함부로 막대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런 와중에 바람까지 저렇게 피고 계셨던 거예요. 매번 저한테 잘해주시고 늘 선하게 대해주셨던 어머니시고 너무나 특출나게 원망하게 되었던 아버님이라서 그런지 두 사람의 행보가 너무나 달랐고 제가 여기서 어느 선에 서야 할지는 무척 분명하게 보여지더군요. 저는 결국 친구들을 통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 얘기라고 말하진 않고 관련 상담을 요청해서 변호사나 여기저기 좀 알아보러 다니게 되었어요. 대강 알아보니 어머니가 이쪽으로 재산 분할이건 위자료건 뭐든 얻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경로가 거의 흥신소 쪽이라서 결국 그쪽에 의뢰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알고 있으면 증거를 수집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길래 어머니께서도 당분간은 아는 척하지 말고 있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왠지 속 시끄럽고 우울해져서 괜히 여기저기 말 새는 게 싫어 일단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알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아버님이 괜히 호출을 해서는 뭐 먹게 오라고 해도 저는 핑계를 대가며 가지 않았어요. 이런 정황을 다 알고 있는데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 얼굴을 나란히 마주하기가 참 거북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흥신소에서도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솔직히 아버님이랑 같이 있던 그 여자 정체도 어찌어찌 알게 되었는데 참 세상에 별의 별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애도 있는 여자가 다 늙은 할아버지랑 뭐 하는 거랍니까? 남편이랑 이혼도 사별도 안 했고 멀쩡히 같이 잘만 살고 있더라고요. 한창 아버님이 요 근래 집에만 있기 적적하고 다른 직장도 알아본다고 왔다 갔다 하셨다더니 웬 다단계 업체에 들어가셨나 봐요. 둘이 만난 장소는 그곳밖에 없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모든 굴욕을 꾹 참고 아버님에게 꼬박꼬박 밥을 차려주면서 먹여가며 출근을 시켜놨더니 그 길로 가서 그 여자랑 만나고 돌아다닌 증거들이 낱낱이 찍혀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한 장 한 장 날짜별로 모아진 사진들을 보고
결국 어머니는 참을 수 없으셨는지 그대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시는데 이때 저도 가슴이 찢어질 듯 괴로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몇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 사진들은 보지 않게 해드렸어야 했나 싶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미리 제가 받아봤더라면 그냥 증거가 있다고 하고 넘겼을 텐데 직원분을 어머니와 함께 만나서 받아본 상황에서 내미신 거라 확인차 둘러보느라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일단 이제 우리는 증거도 다 갖고 있겠다.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었어요. 그 길로 어머니와 저는 다단계 회사로 직접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아침에도 멀쩡히 직장 간다고 나가셨다고 하니 거길 가셨을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었더니 웬 회사 같지도 않은 허름한 구조에 책상들만 진득이 붙어 있고 거기에서 놀란 눈에 아버님이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시더군요. 저는 그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여자, 눈이 땡그레져서 소리만 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직진했습니다. 그대로 저는 날쌔게 그 여자의 뺨을 있는 대로 세게 올려붙였어요. 동시에 어머니는 바로 옆 아버님 뺨을 냅다 세게 때리셨고요.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이라고. 당신 같은 인간이랑 산 내 세월이 아주 후회됩니다. 착착 소리가 날카롭고 사납게 울려 퍼지는 그 공허한 사무실 안에서 옆에 있던 몇몇 직원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멍하니 있었어요. 이윽고 비명소리가 들리니 그제사 겨우 상황 파악을 하고 뭐 하는 거냐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야 저대로 분노가 일어 참을 수 없었지만 매번 사람들과 마찰이 싫어 조용히만 지내시던 어머님이 아버님께 그렇게 대담한 행동을 하실지 몰랐어요. 그대로 아버님은 멍하니 의자에 앉아있고 저에게 얻어맞은 여자는 뺨을 감싸쥐고 아무 말도 못하고 연신 저와 어머니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며느리라고는 바로 생각을 못했을 테고 아마 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흥신소에서 알아낸 그 여자의 가정은 겉으로 볼 땐 아주 문제가 없고 건실해 보였는데 어찌어찌 남편의 직장도 알아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더군요. 직접 마주하고 얼굴 보고 싶진 않았기에 그냥 그 연락처로 불륜 증거 사진을 잔뜩 보내주었어요. 본인 아내가 하고 다닌 짓을 보라고 말입니다. 그래놓고 모든 게 다 허망하고 새삼 인간에게 질려서 멍하니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이번 일의 여파가 보통 큰 게 아니셨는지 저한테 사진을 카톡으로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네, 어머니. 근데 이 사진들 어디 쓰시려고요? 내가 평생 네 시아버지랑 살면서 시댁 식구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며 살았는지 아니? 그때는 그냥 참고 살았다. 이제는 못 참아. 이런 걸 인간이라고, 지들 아들이라고, 지들 남동생이자 형이라고 나한테 똑같이 시집살이 시켜대던 것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그대로 이걸 어머니의 시댁 식구들인 시고모님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친척들, 사촌에게까지 잔뜩 보냈고 아버님과 함께 아는 지인들 관계까지 다 통합해서 보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서툰 문장으로 분노에 차오르신 글을 꽉꽉 눌러 쓰셨더군요. 평생을 이런 모질이 같은 놈이랑 살았어요. 이제 이혼합니다. 이제 나는 해방이에요. 다시는 이런 쓰레기랑 상종하지 마세요. 그래야 편히 삽니다. 투박하면서도 어머니의 이 분노가 그대로 느껴져서 시원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온 집안이 뒤집어지고 이혼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걸려 있고 아버님도 보통 다혈질이 아니신지라 순순히 협의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저희 집에 계시면서 소송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긴 하지만 어머님 무척 편안해 보이십니다. 나 이제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 거야. 나 그래도 되잖아. 안 그래? 그럼요. 어머니 이제부턴 저랑 같이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하면서 즐겁게 살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기나 손재주를 이용해서 뭐든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늦게나마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된 남편은 그저 대찬성을 할 뿐이었어요.
본인의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보다 더 잘 아는데 두말할 게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서도 가끔은 우울해 하실까봐 제가 가끔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들 활용해서 어머니 연세에 배우시거나 하실 수 있으실 만한 걸 같이 봐드리고 있어요. 또 가끔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들과 단 것들을 사오기도 하고 주말엔 데이트도 나가고요. 어머님은 그런 저에게 내가 어디서 이런 딸 같은 며느리를 얻었는지 고맙구나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시곤 해요. 하지만 전 오히려 제가 어머니에게 이런 며느리가 될 수 있어 기쁠 따름입니다. 얼른 소송이 잘 마무리되고 어머니도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